제가 윤석열, 이재명 정치의 동반청산을 국민께 호소드리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것이 많은 국민의 뜻이기 때문입니다. 범죄를 옹호하는 정치는 대한민국을 침몰시킬 것이기 때문입니다. 극단 세력의 지원을 받으며 계엄 선포마저 두둔하는 정치는 이미 선진국에 진입한 대한민국과 그 국민을 무시하는 범죄입니다. 그 많은 재판을 정지시켜 사법 리스크를 유예하기로 작정한 정치는 법을 지키며 사는 수많은 국민, 작은 실수로 처벌받고 불이익을 겪는 국민을 바보로 만들고 법치주의를 마비시킵니다. 그런 저의 걱정을 정신나간 얘기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십니다. 김대중 대통령보다 이재명 대표가 더 훌륭하다고 공언하시는 분입니다. 누구의 정신이 더 건강한지 국민께 여쭈어보시지요. 다른 후보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광주 전남에서도 31%나 된다고 조사됐습니다. 그분들도 정신나간 분들이라고 믿으십니까? 더불어민주당에서 저를 어떻게 할지를 놓고 이러쿵 저러쿵 한다고 들었습니다. 민주당이 좋은 후보를 내면 당연히 협력의 여지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이대로 가기로 작심했다면 저에 대한 괜한 걱정은 접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굳히신 분들의 심사를 받고 싶은 마음이 없습니다. 충심으로 부탁드립니다. 민주당 정치인들이 국가를 먼저 생각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상은 2월 21일 이낙연 전 총리께서 SNS에 올리신 범죄를 옹호하는 정치 이제 끝냅시다라는 제목의 글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2월 22일 토요일입니다. 저는 라이브TV 블랙하우 PC입니다. 네, 호구맨입니다. 또 토요일이야. 네. 오늘도 또 저기 탄핵 반대 집회 안 하나 모르겠네. 어디선가 할 것 같긴 한데. 광화문에선가 하겠죠. 뭐 전공원 계속 놔두고 있으니까. 네네. 일단은 뭐 다음 주에 3.1절에 뭐 엄청 많이 모이기로 한 것 같긴 한데. 뭐 전광훈이 3.1절에 뭐 윤석열 대통령 사면 데카드 있다는 소리 하고 다니던데. 사면? 아니 특사를 누가 해? 특사를 그러니까 누가 하지? 최상목 대행이 할 수 있나 그걸? 할 수가 없죠. 그리고 아니 탄핵 심판 중이고 아직 그 기타 형사 재판은 이제 막 시작하려는 차인데 뭐 영장 지금 연장되지 않았나? 구속 기한 연장되지 않았나? 글쎄요. 그건 모르겠고 연장되면 60일까지가 될 거야 아마. 어제는 이제 공수처에서 영장 쇼핑을 한 그쵸. 증거가 네. 발견됐다고 윤석열 대통령 이제 변호인 측에서 네. 뭐 발표를 했었죠. 압색 영장을 그 중앙지검에 4번 쳤다가 다 반려돼 가지고 서부지법으로 구속영장 다시 친 거 그렇게 되는 거죠 지금. 네네. 뭐 동부지법에도 한번 뭐 신청을 했었다고 영장을 하나. 그런가? 네, 그런 얘기도 있고. 그러니까 중앙지법이랑 동부지법 두 군데다가. 근데 이제 공수처장 그 동안에 말장난한 게 우리 그 구속영장은 그 서부지법인가 거기만 쳤다고. 그렇죠. 그렇게 네. 얘기했는데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 사실은 사실이죠. 다른 데는 압색을 쳤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냐면 기존에 쳤던 압색이 반려된 이유고 니들 이거 수사권 없잖아라는 이유로 반려를 시켰단 말이지. 그렇죠. 그랬으면 압수수색이든 구속이든 똑같이 수사권 없는 상태에서 그걸 신청한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건데 요래저래 그 영장 판사들 간 보다가 집어넣은 거 아니냐라는 그런 지적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 행태 자체가. 그렇죠. 네네. 문제가 충분히 있는 소지고 그런 것들이 이제 불거지면 불거질수록 결국 탄핵 반대 쪽 집회는 또 다시 불붙게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 뭐 광주에서도 그렇게 해가 광주에서 지금 보면 결국 오히려 처신 잘한 건 전환길 쪽이었잖아. 탄핵 찬성 쪽이 이래저래 탄핵 반대 쪽이 이래저래 말이 나왔잖아. 뭐 저기 주최 측 얘기로는 자기들이 한 거 아니라고 하지만은 뭐 그 탄핵 찬성 쪽. 네, 찬성 쪽. 네. 탄핵 찬성 쪽에서 주최 측 얘기로는 자기들 짓 아니다. 네. 자기들도 누가 했는지 잘 모른다 그런 이상한 동영상. 네. 네. 막 발로 합성해가지고 뭐 AI 아니야. 시켜가지고. 발로 합성한 수준은 아닌 것 같아. 딥페이크로 돌린 거면은 그 꽤 자연스러울 거야. 나도 원본은 못 봤는데 딥페이크로 돌린 거면 엉성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렇게. 아무튼 뭐 그런 거 영상 틀어대고 그래가지고 누가 광주라는 도시를 놓고 보면 누가 광주라는 도시에 먹칠을 냈냐라고 생각을 해보면은 탄핵 찬성 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그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예, 그 사람도 그렇고. 그리고 또 뭐 저 누구야 그 이재명 변호사 출신 광주 국회의원. 네네네. 네. 이 모시기. 네. 그 인간은 무슨 뭐 쓰레기장 가라 그런 소리 하고 그랬는데
그 탄핵 반대 집회자들한테 좋은 뭐 장소를 소개해주겠다면서 쓰레기 하차장 막 그 구글맵에 찍은 거 올리고 그랬는데 네. 그냥 하긴 냅두라고. 뭐 다행히도 이제 광주에서 충돌은 없었습니다. 그건 참 정말 다행스러운 일이고. 그런데 지금 저는 오늘도 좀 걱정돼요. 사실 광화문에 모여가지고 지금 점점 분위기 험악해지는 그런 상황들이 나오고 있어가지고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좀 걱정스럽습니다. 뭐 경찰이 좀 애를 써줘야겠죠. 그래서 뭐 주말이 잘 지나가길 그런 뭐 마음이 듭니다. 자 이제 이번 주에 그 이재명이 그 계속 이제 뭐 좀 이제 우파적인 정책들을 많이 던지니까 이제 우클릭한다는 비판이 있으니까 갑자기 이제 TV 나와서 그 소리 했나? 백토에서 그 소리 했나? 아무튼 뭐 사실은 우리 뭐 민주당은 옛날부터 중도 보수였다. 그래서 딱히 우클릭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자리를 찾아간 거다.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죠.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뭐 그래서 민주당이 뭐 중도 우파냐 뭐 중도 좌파냐 이재명 네가 언제부터 중도였냐 이제 그래가지고 과거글도 이제 많이 소환이 됐습니다. 2016년에 썼던 걸 그런 것들. 와 정리를 이제 다른 분들이 이렇게 해놓으신 거를 네. 봤는데 네. 다 있더만. 다 했어요. 네. 중도 보수 그러니까, 진보 다 있어. 네, 다 했어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다만 2016년 그거 하나만 가지고 얘기하는 거는 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게 그 9년 전이잖아요 지금부터. 네네. 그 사이에 바뀌었을 수 있어요 사실. 그렇잖아. 제 자신만 생각해봐도 2016년에 저랑 지금이랑 많이 다르거든요 스탠스가. 그렇죠. 네. 이재명도 그럴 수 있죠. 뭐 이제 그것까지는 그렇다 치는데 이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게 문제가 아니라 얘는 스탠스가 다 있어요. 다 있고 그게 그 캡처된 글들을 보니까 네. 2016년, 네. 뭐 그다음에 뭐 보수는 뭐 2017년, 네. 그다음에 뭐 진보는 뭐 하여튼 그 2, 3년 사이에 되게 몰려 있어요. 새 글이 다. 그러니까 정체가 뭐냐고. 이재명이 왔다 갔다 한다는 건 펜코 갔을 때랑 이재명은 펜코도 가고 클리앙도 갑니다. 그렇죠. 그런데 양쪽에서 똑같은 소리를 안 해요. 그렇죠. 그다음에 광주 갔을 때 얘기 다르고. 대구 갔을 때 얘기 다르고. 대구 가면 뭐 박정희 와 공이 많다. 뭐 전두환도 공과를 따져봐야 된다. 그러고 광주 가는 그 전두환 비서부터 제받고 시작하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이제 그런 식이니까 뭐 사실 뭐 저는 이재명이 뭐 진보인지 보수인지 그건 따지고 싶지 않아요. 그냥 얘는 없기 때문에. 그렇죠. 네네네. 없죠. 그리고 이제 민주당이 중도라는 거는 민주당이 중도를 지향했다는 거는 사실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근데 중도 보수는 많이 나은 것 같고 굳이 평을 하자면은 그래서 또 과거 이제 사례들을 찾아보니까 민주당이 이제 국민회의 새정치국민회의로 이제 95년에 그때 재창당했을 때 네네. 그때 이제 DJ께서 주창하신 거는 중도 개혁주의였어요. 그렇죠. 중도 개혁주의였다가 이제 김종필이랑 합당하는 연정하려고 이제 그 시동 걸기 시작할 때 지금부터 그때 약간 중도 우파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당내에서. 그러니까 중도 우파까지 이제 품어 나가는 어떤 연대를 이제 그때 모색하신 거죠. 그러니까 스탠스를 넓히면서 네네. 이제 그렇게 하신 적인데 기본적으로 보면 중도 개혁이 거의 민주당이 표방했던 가치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네. 중도 보수라는 거는 상당히 그러니까 중도 우파랑 또 중도 보수는 따지고 보면 다르잖아요. 그것도 좀 다르고. 그렇죠. 네네네. 굳이 이제 일반적으로는 좌파가 진보고 우파가 보수다 그러는데 꼭 이게 꼭 그렇게 부합되는 건 아니거든 사실 따져 보면은. 네네. 그렇다고도 하고 일단 뭐 누가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해놓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이제 학계에서는 어느 정도 이제 분류라던가 정리가 돼 있긴 할 텐데. 이게 이제 흔히 방송에서 많이 나오는 사람들, 뭐 정치 평론가라든가 아니면 또는 정치인까지 다 포함해서 그거를 이렇게 명쾌하게 정리를 한 사람은 사실상 없기는 해요. 그렇죠. 많이 혼용해서 쓰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아무튼 이제 민주당이 정체성을 중도 우파라고 규정을 지어버리니까 이제 저쪽 당내에서도 반발이 일기도 했고, 뭐 우리가 언제부터 중도 우파까지 갔냐 그런 얘기도 있었고, 그렇죠. 한편 또 이제 다른 한 측에서는 이제 뭐 맞다 중도 우파 뭐 대표도 진성준 같은 양반들 처절하게 옹호를 하더라고. 그 기사에 이제 썸네일에 진성준 얼굴이 올라와 있는데 상당히 침울하고 또 눈을 이렇게 아래로 깔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재명한테 그냥 눈 깔았다 이렇게 보여지는. 차마 고개를 들고 말을 할 수는 없다. 나도 이 말을 먹고 살려니까 해야 되는데 그런 느낌으로. 네.
그런 와중에 이제 SNS에 글이 하나 올라왔는데 이게 저는 이제 이 글에 대한 뭐 총평을 하자면은 제가 만약에 교과서를 쓴다 그러면은 뭐 사자성어 교원 영색이라는 사자성어 있잖아요. 네네네. 교원 영색의 대표적 사례로 이 글을 들 것 같아요. 그 네. 자체가 굉장히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뭐 미리 말씀드리자면 한 90% 이상은 맞는 말이에요. 사실 옳은 말들을 쭉 나열해놨어요. 근데 마지막에 결론 부분에 그냥 마치 이제 이러려고 이 모든 빌드업은 이 말 한마디를 던지기 위한 것이었다. 뭐 그런 식으로 이제 마지막에 큰 반전을 찍어버리는 그런 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이광재 씨가 어제 썼나? 이거 그렇죠. 어젠가 그젠가 네. 예, 썼어요. 써서 올렸고 이 아저씨가 네. 내 지역구란 말이야. 그래? 예, 예. 안철수를 누르고 안철수 안철수가 그러니까 출마를 했지. 하고서 이제 분당 갑에서 이렇게 붙었는데 네 깨졌구나. 이광재가 이겼어요. 이겼나? 이겼어요. 지금 현역이에요, 이광재? 현역 의원입니다. 분당갑 현역 의원이에요. 집에 갈 때마다 이광재 그 현수막을 봐야 합니다. 난 왜 이렇게 존재감을 못 느끼고 있지? 굉장히 조용하죠. 굉장히 조용한데 이 사람 저는 좀 잡소리인데 이 사람 얼굴 보면 왠지 권순욱 기자 생각나가지고 닮았어. 좀 닮았죠. 언제부턴가 인상이 닮아가지고 네. 볼 때마다 흡집됩집 놀란다니까. 네네네. 이거 나랑 술 먹던 사람 아니야? 막 그런 생각 들어가지고. 그래서 아무튼 요 글을 좀 봅시다. 이거 하도 이제 좀 근데 좀 이제 뭐 굳이 미리 말씀드리자면 이 글에 좀 이제 좀 그랬던 게 이거 페이스북에서 찾으러 들어갔더니만 우리 당 인사분 중에 여기 좋아요 누르신 분이 있던데 뭐 이거를 다 정말로 제대로 다 읽고 좋아요 누르셨다 그러면은 이거 좀 아닌데 싶은 뭐 교환 영상이 낚인 거 아닌가 저는 일단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대부분의 내용들은 뭐 틀린 얘기가 아니기 때문에 아무튼 그래서 글을 좀 봅시다. 뭐 이제 일단 좌클릭 우클릭이란 틀에 박힌 프레임과 구시대적인 비난을 끝내자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목이 뉴클릭 업클릭 시대를 열자. 또 단어 하나 만들어 보겠다고. 이 아저씨가 이런 거 잘해. 이거 이제 정치 신세계에서도 말씀 잘 해주셨는데 여기서 하는 클릭이라는 게 마우스 클릭이 아니에요. 그 총기 0점 잡을 때 좌클릭 우클릭 다이얼 돌리잖아. 돌리는 거. 네, 그래서 왼쪽으로 이제 왼쪽으로 1도 각도 돌렸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그걸 클릭이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군사용으로. 거기서 나온 말이에요 이게. 그러네. 그게 더 잘 맞네. 좌클릭 우클릭 마우스 좌클릭 우클릭으로 방향이 바뀌는 건 아니니까. 자 그래서 뭐 이제 민주당 극단과 이념을 극복하는 정당의 길을 나가야 한다. 이건 항상 옛날부터 그랬잖아요. 이 얘기를 다시 꺼낸다는 게 굉장히 새삼스러운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근데 이제 여기서 이제 이거를 보면은 대체로 뭐 틀린 말은 아니다라고 할 수는 있는데 이 글 내부적으로 저는 좀 문제가 있다고 보는 게 이런 내용입니다. 계엄을 지지하는 세력은 더 이상 보수가 아니다. 그래서 이제 계엄 지지 쪽을 이제 극우 쪽으로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렇죠. 지금 국민의힘이 이제 극우라는 얘기를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지금 이제 뭐 세상이 급변하고 있는데 시스템이 따라가지 못하면은 낙후되게 된다. 그래서 이제 혁신이 필요하다. 뭐 그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념은 이상이고 실용은 현실이다. 이제 이거 이제 이재명이 맨날 말하는 그 실용주의. 네네. 거기에 이제 지금 살을 붙이려고 하는데 이재명이 말하는 건 그건 실용주의의 정의에 부합되지도 않아요, 사실. 원래 실용주의라는 게 뭡니까? 그게 어떤 이론을 실증하는 과정에서 말하자면 이제 그거지. 뭐 실제로 이제 실제 사례를 실험을 들어가지고 그 이론을 증명하는 게 실용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실용은 당연히 참여정부 때 이광재 의원이 참여정부 때를 얘기를 해서 그렇기도 하지만 네네. 이 교조주의를 탈피하자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념에 매몰돼서 네. 바로 눈앞에 보이는 답을 놓치지 말자라던가 아니면은 상대방의 주장 중에서 이런 거는 일부 포용할 수 있는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죠. 이념에 반한다는 그런 이유를 들어서 네. 무조건 배척하는 그런 것을 이제 벗어나자는 게 실용주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이재명이 과연 그런 실용주의를 지금까지 취했느냐라고 또 따져봐야 되는 거죠. 네, 물론입니다. 네. 전혀 아니거든요. 네. 이재명의 민주당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광재 의원의 글이 말만 놓고 보면 맞는 말이긴 하죠. 그렇죠. 근데 이게 이재명 실드 치는 글이거든. 이재명의 그 중도 보수 주장. 그렇죠. 그다음에 뭐 이재명의 우클릭을 옹호하기 위한. 근데 거기에다가 노무현 대통령까지 들매갔단 말이야. 그렇죠. 예? 노무현 대통령께서 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네. 대통령이 되어보니 진보 대통령이 진보 정책을 다할 수가 없고 보수 대통령이
보수 정책을 다 쓸 수 없다. 결국 중도를 기초로 진보 보수 정책을 가져다 쓰는 길 결국 중간으로 가더라라고 이렇게 그쵸.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이제 그 뭐 저 유학에서 말하는 중용이랑 가까운 그런 형태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다듬어지는 거죠. 이게 어떻게 네. 보면은 다듬어져 가지고 결과물이 이렇게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정책을 이제 만들어 놓고 보면은 이게 이제 적절하게 이렇게 중간이 돼 있다. 그러니까 제가 이제 줄타기 예를 방송에서 종종 들었지 않습니까? 네네. 줄타기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고. 이렇게 팔 벌리고서 양팔로 서가지고 양팔 벌리고 서가지고 외줄이에 서 있을 때 앞으로 나가려고 하면은 흔들리잖아요. 네. 좌로 쏠리면 오른쪽으로 무게를 더 줍니다. 우리가 네. 무게 중심을 오른쪽으로 이동을 시킨단 말이지. 그러다가 오른쪽으로 다시 쏠리면 또 왼쪽으로 무게 중심을 이동을 시키는데 그렇게 하면서 흔들리는 진폭을 점점 좁혀 나가잖아요. 그렇죠. 진폭이 안 좁혀지면 떨어지니까 그게 중용이고 중도거든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이제 그런 행태를 말할 수 있는데 이재명이 지금까지 해온 행포는 그렇게 이제 좌우로 왔다 갔다 하면서 진폭을 좁혀 나가는 게 아니라 그냥 갈팡질팡이에요. 그냥 이거 해? 네. 이거 막 인기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거 합시다. 벌써 뭐 왼쪽이든 아니면 오른쪽 정책이든 이거 합시다. 나 이런 것도 좋아해. 그러니까 이제 갈팡질팡이라는 것도 이게 뭐 정말로 그때 그 때와 장소에 따라 가지고 거기에 맞춰서 여기서는 이런 스탠스를 취하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좋아할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결과들을 계속 말을 하고 있으니까 이거는 실용주의가 아닌 거죠. 실용주의는 거리가 100만 배 전혀 실용적인 게 아무것도 없어. 왜냐면 그렇게 말 던져놓고 나가면 지킬 수 있는 게 하나도 없거든. 참여정부가 네. 참여정부가 많이 들었던 얘기 중에 하나가 그거잖아요. 네. 좌측 깜빡이 켜고 우회전한다? 네. 뭐 이런 걸로 비판 네. 받았었잖아. 특히 좌파 진영 안에서. 그렇죠. 네. 이게 참여정부만 들었던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영국의 그때 노동당 그 블레어 네, 행정부도 네, 네. 그 얘기를 들었더라고. 네. 그게 이제 그 시대의 어떤 흐름이었다고 하죠. 그러니까 신좌파 이제 해서 그렇죠. 이제 신자유주의 표방하는 제3의 길이라는 그런 용어가 나와가지고 한때 이제 잠깐 이제 뭐좀 시간이 지났으니까 잠깐이지. 네. 그때 이제 그 뭐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라든가 그다음에 뭐 슈레더 총리 독일의 슈레더 총리 내각 네. 그다음에 이제 뭐 영국의 블레어 총리 내각 뭐 이런 당시의 정부가 제3의 길을 그러니까 좀 더 변화된 네. 좌파 진보 정책 이런 거를 이제 들고 나와서 했던 거고 그러니까 국민의 정부도 그렇고 그다음에 참여정부도 그렇고 그쪽의 방향의 길을 정책 방향을 이제 취했었단 말이죠. 네. 그렇게 해서 그때 모든 그 행정부들이 들었던 비판이 그거였어. 특히 좌파 진영에서 네. 이거 좌파 진보 정책을 버린 거다. 진보주의에 대한 배신이다. 이렇게 공격받았단 말이야. 진보 정책으로 국민들한테 신임을 얻어야지. 그렇죠. 이상한 그 우파 코스프레 해가지고 그게 우리나라에서만 그렇게 욕을 먹은 게 아니라 그때 당시 다들 그랬었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그리고 이재명도 그때 그렇게 참여정부를 비판했다고 정동영 그렇죠. 편들면서 그 이변 시절에 장난 아니게 가댔죠. 그럼요. 원색적으로 가댔죠. 원색적으로. 노무현 대통령이 지지하는 후보는 그 국민의 지지를 받을 수 없는 게 현실이다 뭐 이러면서 그렇죠. 그런 글도 쓰고 그랬잖아. 그때는 그래. 그러니까 이제 그때는 그랬는데 지금 와서 생각이 바뀌었다는 것까지 이해를 해볼 수 있다고. 그러니까 20년 전이니까 대략. 그때는 이재명도 철이 덜 들어서 그랬다가 정치물 먹고 났다는 현실이 다르구나라고 해서 생각이 바뀌었을 수는 있어요. 충분히. 그러니까 바뀌었을 수는 있죠. 네. 바뀔 수 있는데 바뀌었다라고 뭐 얘기를 하든가 아니면 뭐 그러니까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환경이 이래서 뭐 바뀌었다고 하든가. 근데 뭐 갑자기 난데없이 사실 민주당은 중도 보수였습니다. 이제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겁니다. 네가 말하니까 네가 막 그 그렇죠. 반도체 특별법 그 주 52시간 일부 직종의 반도체 산업 분야에 있어서 특례로 네. 뭐 더 막 몰아서 일하고 몰아서 쉴 수 있게 뭐 해야 된다 뭐 이런 얘기하고 그리고 또 근로소득세를 줄인다고 하지 않나. 그러니까 그게 뭐 오냐 하니까 뭐냐도 안 했지만 우리는 이제 막 근로소득세를 감세하겠다 이런 얘기 지경까지 가버리는 거예요. 지금 근데 사실 저도 한 50% 이상은 근소세 그렇게 많이 안 떼거든요. 근소세 가지고 툴툴거린다 그러면 사실 좀 양심 없는 거예요, 솔직히. 그러니까 이게 소득 공제가 있고 그다음에 세액 공제까지 다 이런 여러 공제들을 합하면 실질적으로 그 소득 분위로 이제 10분위로 나눴을 때 약 네.
그러니까 그 양 무슨 교수야? 하여튼 그분이 쓴 그 기본소득 비판에서 네. 이제 추려진 그걸 보면은 하위 70%인가 하위 80% 정도까지는 거의 소득세를 내지 않습니다. 없습니다. 거의 예. 안 냅니다. 예, 상위 20%가 거의 다 내고 있고 네. 그것도 상위 10%, 상위 5%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내고 있어요. 또 이제 그 근소세 포함한 종합소득세까지 확장을 시키면은 그러니까 그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만 그러니까 근로소득을 포함한 전체 소득에 대한 세금 비율을 따져보면 상위 10%가 85%가 지금 먹고 있어요. 그렇죠. 네, 네. 그 사실 이 근소세 깎아주면 그래도 비율적으로 봐도 이게 누진율이 굉장히 크기 때문에 엄청 크죠. 사실 상위 소득자들이 더 크게 이득 봐요. 이거 깎는다 그러면은. 그렇죠. 네, 네. 원래 엄청 많이 냈던 사람들이고. 왜냐면 중하위 소득자들은 애초부터 떼는 게 많이 없었기 때문에. 그렇죠. 많이 없었죠. 그리고 사실 이거 해버리면 이재명 지가 이득 보는 거라고. 왜 연봉 1억 넘어가는 놈이니까. 근데 이거 이런 소리를 하지를 않나. 뭐 아무튼. 그러니까 뭐 이딴 소리를 하고 있는데 이거를 뭐 노무현 대통령님이 이 수준의 철학적인 말씀을 갖다 하다가 이거를 치장을 한다는 게 참 많이 짜증이 나죠. 그러니까 이게 이광재 의원 말대로 실용주의 관점을 생각해 보자고. 그러니까는 계속 기본소득 이런 거 얘기를 하다가 전국민 지원금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다가 갑자기 세입을 확 줄이겠다는 거거든요. 그 앞뒤가 맞는 거죠. 그렇죠. 네. 그거 줄이면은 그러니까 뭘로 돈 주겠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주겠다는 네. 거야. 지금 법인세도 지금 덜 거쳐가지고 그 근로소득세 손본다고 얘기 나온 게 네. 법인세 세입이 줄어가지고 네. 상대적으로 이제 근로소득세는 일정하잖아 웬만하면. 그러니까 이제 상대적 비율이 비중이 높아 보이는 건데 그게 아니야. 우리 세금을 더 근소세를 더 걷어서 그런 게 아니라 그러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법인세가 안 거치니까 그렇죠. 회사가 기업이 잘 안 굴러가지고 법인세가 예전처럼 안 거치니까 비율적으로 높아진 거지 액수 자체가 커진 게 아닌데 그렇죠. 정말 얄팍한 거죠 이거는. 그러니까 미친 거예요. 그러니까 법인세도 안 거치는데 그러면은 그나마 정부 재정을 유지시켜 준다고 할 수 있는 근로소득세를 줄여버린다? 야, 이거 뭐 하자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제 실용주의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실용주의라는 게 정말로 이게 실행될 수 있게 하는 거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실용주의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여기서 일관성입니다. 그렇죠, 일관성이죠. 그래야지 더 많은 사람들이 납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네네. 근데 이재명이 지금 여기 가서 던지고 저기 가서 던지는 것들은 일관성이 하나도 없어요. 쭉 묶어놓고 보면 존나 아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저기 뭐 기본소득, 그러니까 기본 사회에 기인한 정책이랑 감세 정책을 충돌합니다. 그렇죠. 정면으로 충돌한 네. 정책인데 이거 두 개 다 던져버리면 진짜로 뭐 땅 파서 하자는 거냐? 뭐 우리 지금 뭐 석유 매장량 뭐 몇 경짜리 뭐 석유 유전자를 발견했냐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이게 민주당이라는 거를 이제 DJ 행정부부터 이제 쭉 연장해서 생각을 해 보면 네. 기존의 민주당은 항상 그러니까 큰 정부를 지향했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큰 정부를 지향해서 그래서 복지를 더 강화하고 그렇죠. 그래서 세금을 또 더 많이 걷어서 더 많이 돌려주는 그러면서 이제 그 양극화를 어떻게든 줄이는 방향으로 그렇죠. 재분배해서 네. 선순환 시켜 보겠다는 게 역대 민주당 정부들의 방향이었었단 말이죠. 그렇습니다. 네. 그런데 그러니까 중도 보수 어떤 이름을 붙이느냐 떠나서 그게 일단 민주당의 흐름이었잖아. 네. 근데 기본소득 주겠다고 하고 그러면서 근데 갑자기 근로소득세도 소득세 줄여버려. 이건 그래 법인세도 그래 나 원래 기업 프린들이 한 사람이야. 법인세도 조정할 수 있어. 그다음에 뭐 종부세도 줄여. 종부세도 구간 뭐 변경해가지고 줄여. 다 줄여.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는 사실은 우리 중도 보수였다는 말 한마디로 이게 되냐고. 근데 이제 개딸들은 나도 중도 보수에 되는 소리를 하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분들도 진짜 그분들도 지금 정신 나가신 거예요. 애초에 근데 그러니까 정말 그러실 줄 알았거든. 나는 이재명 지지자들이 그럴 줄 알았어. 네. 이재명이 중도 보수하면 나는 중도 보수지 막 이렇게 할 줄 알았어. 네. 그게 자꾸 안보 이런 게 그리고 민족주의적 그 시각이 섞여 있어서 자기네들이 보수라고 그러는 건데
그렇게 해야지 쟤네들이 그 수구고 그다음에 그 그렇죠. 토착 외구거든. 네. 쟤네들이 나라 네. 팔아먹는 매국노고. 네. 우리 민주당은 민족주의라 가지고 막 네. 참 보수 막 이런 식으로 포지션 돼 버리거든. 그쵸. 이게 그러니까 원래 이게 2017년 때 문재인 대통령이 그 취하던 스탠스였어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재명 대선 후보 때. 근데 이재명 그걸 따르지도 못하면서 그러니까 하루 아침 그러니까. 나는 모르겠어. 그 문재인 대통령이 뭐 이렇게 하라고 한 건지 네. 뭐 하여튼 그래서 이제 막 2017년으로 타겟팅을 좀 하는 것 같기도 하고. 약간 그런 느낌 있죠. 예, 있어요. 네. 그런 느낌이 있어요. 민주당 그때 이겼거든. 이긴 기억을 갖고 있거든. 근데 그때는 양자구도가 아니었다. 그치. 양자구도가 다자구도였죠. 근데 이제 탄핵이라는 이벤트가 있었지. 그렇죠. 예, 그것 때문에 좀 그런 것 같기도 하고 그래요. 뭐 이따가 이제 다시 그 총리님 인터뷰 보면서 좀 얘기를 하겠지만은 그 네. 당시 이제 여론 지형도 달랐고 했기 때문에 그런 네네. 면이 있었는데 아무튼 이제 뭐 돌아가 봅시다. 그래서 이제 네. 이광재 이런 식의 이 글의 요지는 뭐냐면은 크게 보면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그 이재명이 그 중도 보수 이재명이 지금 이제 중도 보수라고 이야기한 거 우리 민주당이 네네. 그 맞는 말도 이재명이 지금 행보를 잘 하고 있다라고 이제 평가한 거 하나랑 그 다음에 지금 이제 뭐 조기 대선 국면으로 접어들려고 하잖아요. 네. 이걸 어떤 그 이제 민주당 여기서 이제 민주당이 다시 내세우는 게 수권 정당 이미지. 네, 그렇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담론으로 이제 프레임을 전환시키려는 저는 그런 의도로 좀 읽었거든요. 그렇죠. 그게 이제 최근에 얘기했던 이제 뭐 성장, 우리 네. 이제 성장에 더 집중하겠다. 네네. 그런 것까지 이제 하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최근에 보면 이재명 행보들이 뭐 기업인도 만나고 뭐 여기저기 다니면서 만나서 대통령 행세한다라고 그렇게 이제 뭐 평가를 할 수도 있지만은 그거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서 자기 이미지를 만들어 나가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게 단순히 이재명 개인으로만 이미지를 형성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민주당이 이제 수권 정당으로 쌓아왔던 이미지들 있잖아요. 네네. 그런 것들이 거기에 플러스 되는 거예요. 사실 그 저기 뭐야 지난 그 국회에서 국회 그 이재명 연설했을 때 지난주였나? 네네네. 그거 거기 프레젠테이션 자체는 훌륭했거든요. 민주당에서 이제 다 준비를 해줬기 때문에 네. 굉장히 이제 그 지금 대선 바로 치를 수 있게 대선 치를 수 있는 준비 다 끝난 그런 모습을 보여줬단 말이야. 딱딱딱 짜임새끼 만들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게 하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그냥 앞뒤 맥락 다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다 생각 안 하고 그치. 그게 힘들어서 그렇지 그것만 진짜 딱 떼놓고 어떻게든 볼 수만 있으면은 보는데 이렇게 힘들지는 않지. 근데 그치. 얘들이 무슨 짓을 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저 새끼가- 그러니까 이게 그쵸. 되도 않는 소리 하고 네. 있다고 화가 나는 건데 그렇죠. 뭐 그 뒤에 다음 날에 네. 권성동이 한 거에 비하면은 훨씬 짜임새 있었지. 비교가 안 되죠, 사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준비된 대통령이다. 뭐 그런 식의 이미지를 만들려고 하는 거예요. 그건 이제 앞서 말씀하신 2017년 대선 때 네네. 문재인 캠프가 보여준 모습에서 벤치마킹을 했거나 혹은 조언을 받았거나. 받았거나 저도 네네. 이제 그런 걸로 좀 느껴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아무튼 뭐 이광재 뭐 이런저런 잡설 끝에 이제 이렇게 이제 마지막으로 글을 맺습니다. 우리는 이념을 넘어 실용주의의 길을 가야 한다. 합리적인 보수와 중도, 합리적인 진보가 함께 가는 정당을 걸어야 한다. 이재명 대표는 정도로 가고 있는 중이다.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결론이 이거거든. 이재명 잘한다. 그러니까 이재명 잘하고 있어. 네.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만 갑시다 이거거든. 그래서 이 글에 따봉 찍으신 거는 좀 많이 의아하다. 글을 제대로 안 읽으신 거 아닐까? 뭐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뭐. 설마 글 제대로 읽고 나서 따봉 찍었다 그러면 이건 좀 위험한데? 그런 생각이 들기 이게 때문에. 이제 그 우리 당에 이제 대부분이 민주당에서 오랫동안 활동을 해오셨던 그런 분들이 많아가지고 네. 좀 그 진보라는 이름에 그러니까 진보연대 뭐 이런 민주진보연대 뭐 이런 민주진보 거 진영. 진영 네. 이런 거를 조금 더 이렇게 애정이 있는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는 그 지난 총선 때, 그러니까 작년 총선 때, 예. 그때 이제 우리 스스로 정책 수행을 확실히 못 세웠다, 갈팡질팡했다라고 느끼는 게 이재명 반대랑 네네. 민주진보 진영 복원 이 두 가지 가치가 혼재를 냈다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뭐 우리 백서에도 나왔지만 이제 정말 제3지대를 어떻게 따로 만들 것이냐, 아니면은 민주당의 정상화냐, 아니면 그러니까 진짜 민주당 그렇죠, 네. 이거랑 이제 뭐 제3지대 네. 이거에서 충돌 잘 이거를 역지를 못했다. 네. 뭐 이제 그런 얘기였잖아요. 근데 이제 흔히 혼재되는 바람에 이렇게 좀 우리 개개인들도 스스로 정체성에서 좀 갈팡질팡했던 면이 있었다고 생각해요. 근데 지금은 다르죠.
이제 그 점에서 저는 문재인 대통령님한테 고맙거든요, 사실. 선을 그어 주셨기 때문에. 네네네. 그래서 이제 그 덕분인 것도 있고 총리님이 확실하게 이제 각을 세워 주셨기 때문에 지금 와서는 더 이상 민주 진보 진영의 복원 그것도 하찮은 가치입니다. 지금 와서 그리고 나라가 넘어가네 마냐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민주당은 그렇게 얘기할 수 있지. 민주당은 뭐 그래 뭐 계엄 세력 몰아내고 네. 이제 안정된 우리가 씨발 수권 정당이니까 음. 이광재가 이거 전에 쓴 글이 그거였거든. 51대 49의 싸움이 아니라 우리를 그러니까 7대 3. 7대 3으로 만들자. 30은 이제 네. 당연히 국민의힘 그 콘크리트 그쵸, 그쪽일 네. 거니까 네. 우리 나머지를 그냥 다 네. 모아서 네. 70으로 만들 수 있는 네. 그래서 7대 3의 승리로 완전히 압도해서 이겨야지 저 계엄 세력이 네. 이 힘을 못 쓴다. 그런 인식 자체가 존나게 이념적이고 반실용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세상은 7대 3으로 구성되어 있지 않습니다. 4대 3대 3입니다. 세상은. 4대 3대 3이면은 7대 3이라는 구도는 나올 수가 없고 그냥 4대 3대 3 안에서 어떻게든 그 충돌을 줄이고 계속 말을 맞춰 나가야 되는 게 세상이에요. 근데 이광재는 실용주의 운운하면서 정작 본인이야말로 존나게 이념에 경도되는 소리를 한 겁니다. 그 소리는. 근데 이제 뭐 그게 민주당의 대선 전략이지 지금. 대선 전략이죠. 문재인 대통령이 제시한 네. 것도 그거고. 네. 어쨌든 쟤네 빼고 나머지를 어떻게든 다 모아서. 하지만 이제 이낙연 총리님이 보시는 구도는 그게 아닌 거죠. 그렇죠. 이낙연 총리님 4대 3대 3 구도를 보고 계신 거고 그리고 7대 3이 돼버리면 세상이 끝장난다. 왜냐하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쥐어주게 되는 거기 때문에 이재명한테 네. 지금 저 정도 권력 가지고도 이만큼 전형을 부려가지고 결국은 뭐 이것도 이제 이따 얘기하겠지만 윤석열 계엄한 거 1차적으로 윤석열 잘못이지만은 민주당이 몰아붙인 건 그럼 잘한 짓이냐. 그렇죠. 네. 그렇게 이제 되물을 수가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그래서 뭐 지금은 전선이 좀 더 명확해졌고 우리 정체성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할 길도 명확해졌기 때문에 민주 진보 진영의 재건 그런 가치에 얽매이는 거는 좀 이제 버려야 되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무조건 극단 정치 청산이고. 그렇죠. 개헌과 극단 정치 청산을 해야 되고 그걸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그렇죠. 이게 이런 양극화 체제가 더 이상 생기지 않도록 만드는 그렇죠. 그런 시스템을 네. 개헌을 통해서 만들어 보자는 게 지금의 과제죠. 그래서 이제 민주당은 지금 이제 수권 정당 프레임으로 넘어가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해야 될 거 야 지금 경제가 지금 문제가 아니야. 그 전에 지금 이 개판형 정치를 바로잡지 못하면 경제 재건 못한다. 이거를 이제 내세워야 되는 거죠. 네네. 그런 점에서도 이제 이광재 이거는 뭐 따봉 주기가 어려운 글이다. 그렇죠. 네, 이제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봅니다. 오히려 7대 3까지는 그냥 아유 그래라. 미친 소리니까. 그냥 이렇게 그렇게 하고 싶겠지라고 네. 그냥 생각하고 넘어갈 수 있었는데 네. 이번 글은 네. 도저히 이거는 그냥 눈 뜨고 봐줄 수가 없더라고. 아니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이재명 것처럼 미친놈 그 갈팡질팡하는 그런 정치에 빗대어 버리니 네. 그게 말이 되냐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이재명에게 빗대려면 노무현 대통령이 적어도 그때 열린 우리당을 휘어잡고 네네. 꾸러 그러고 김근태 개긴다 그럴 때 짓밟아 버리고 그랬으면은 몰라. 그러면 노무현 대통령이 그런 분이었다면은 이재명한테 빗대어 볼 수 있겠지. 노무현 대통령님은 그런 분이 아니잖아. 그러셨던 분도 아니고 그 만들어내신 정책도 그렇죠. 이게 그 서민과 중산층의 정부라고 한 네. 국민의 정부 때 이제 새정치 국민회의 때부터 그 네. 당 강령으로 만들어진 그 흐름을 쫓아와서 그렇죠. 그 민주당에서 만들어진 중산층을 어떻게든 강화할 수 있겠는가. 그러니까 비전 2030도 다 그런 거였거든. 그렇습니다. 이 상태로 가면은 네. 중산층이 위험해지니까 두께가 얇아지니까 필연적으로 그러니까 정치 아니 그 경제 양극화가 강화될 테니 이걸 그렇죠. 어떻게든 늦추거나 아니면은 되돌려야 된다, 막아야 된다. 그렇게 정책을 세우신 거거든요. 자, 이제 뭐 이광재 얘기 좀 하고 이광재 얘기 꽤 했네. 네네네. 자, 그리고 이제 열린공감 TV가 이제 열린공감 TV 그 가짜뉴스에 관한 재판이 이제 1심이 14일날 선고가 됐는데 이게 기사가 하나도 안 나더고 지난주에 지금 팩트파이드에서 처음으로 냈어요. 네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의정부 지방법원에서 이제 1심을 판결을 내렸는데 벌금 2천만 원 선고했다고 합니다. 꽤 큰 거 아닌가? 그렇죠. 명예훼손, 그러니까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로는 네네. 굉장히 큰 벌금형입니다. 근데 징역까지 가도 될 것 같은데 이 수준이면은.
이거 이제 아시는 바대로 그러니까 이게 2천만 원 못 내면은 하루에 일당 얼마로 해가지고 노역 시켜버리겠다는 일당 10만 원. 거는. 200일 노역이지. 2천만 원 못 내겠냐 애들이. 슈퍼챗 받은 사람도 내겠지. 내기 싫을 수도 있지. 그래서 이제 요거 이제 뭐 간략하게 소개를 해드리자면은 뭐 연총리님이 김건희 자택에 드나들면서 부동산 투기 정보를 줬다는 그런 식의 내용이 가짜 뉴스였죠. 이런 뉴스가 있었는지도 몰랐어. 이게 당시에 그 제보자 뭐 이상한 그 비구니 승려가 뭐 제보를 했네 뭐 그게 여기서 나온 거였어? 연예공감 TV 뭐 후원자네 어쩌네 뭐 양복을 줬네 양복이 가짜네 진짜 명품이네 뭐 그런 얘기 막 그때 막 나왔었잖아. 그 건이에요. 네네. 그래서 판결문에서 재판부가 이렇게 이제 적시를 했습니다. 피고인이 이전부터 이낙연 전 총리를 비방하는 영상을 다수 게시한 점, 보도 내용이 구체적인 사실을 적시해 명예를 훼손하기에 충분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인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다. 그렇죠. 너 유죄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얘네 그 웃기잖아. 제보라는 것도 뭐 다른 제보도 아니야. 네. 녹취록이라는 것도 그냥 나 어디서 이거 주워 들었어요. 라고 떠든 거. 근데 이제 이 당시에 보면 이 제보자라는 그 사람한테도 이제 이 당시 방송에 나왔던 그런 이제 녹취들을 보면은 그래서 구체적인 것들을 좀 알려달라고 하면 자기도 그런 건 모른다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거든. 그러니까 이게 지어낸 이야기인지 어디서 주워 흘려 들은 건지 뭐 알 수가 없는 거야. 애초에 출처 그렇죠. 자체가. 예. 그리고 뭐 대단한 정말 대단한 거 가지고 이렇게 이제 걸어댔으니 당연히 이렇게 재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자 이제 이거랑 뭐 이런 얘기가 나온 김에 저도 이제 잠깐 우리 당내 얘기를 잠깐 해보자면은. 지난 총선 때 특히 이제 당내 인사들 일부를 대상으로 하는 가짜뉴스가 당내에서 돌았습니다. 이게 당 전반적으로 퍼지진 않았는데 일부 지지자 그룹 내에서 많이 돌았어요. 이건 굉장히 독한 내용들이었거든 이것들이. 근데 뭐 100%라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거의 대부분은 사실 무근이었어요. 그러니까 정말 지어낸 이야기들이었어요 이것들이. 근데 이제 아직까지도 증명이 당연히 되지는 않았고 네. 그때 이제 저격을 받은 대부분의 당직자들은 그냥 당을 떠났죠. 그렇죠. 이제 정말 질려가지고 떠나버린 거예요 말 그대로. 의욕을 잃어가지고. 지금 이제 다시 또 이제 우리가 뛰어야 되는 국면이 왔잖아. 근데 지금 당에 사람이 없다 그런 얘기들이 또 나오고 있는 판이에요. 저는 이제 좀 호소를 드리고 싶습니다. 이거는 당시에 이제 뭐 이런저런 그런 가짜 뉴스에 그러니까 당내에서 도는 그런 가짜 뉴스에 휩쓸려 가지고 그걸 그 뉴스를 근거로 당내 인사들을 비판하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분명히. 근데 그 대부분 증명 안 됐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그리고 이제 그것 때문에 정작 그 비판 그 당시에 이제 그렇게 비판 대상으로 지목되셨던 분들은 당을 떠났어요. 그것 때문에. 근데 그분들조차 없으면 우리는 정말로 일할 사람이 없는 형국이거든 지금 상황이거든. 그러면은 그분들 명예 회복시켜드리고 좀 마음 풀어가지고 다시 복귀할 수 있게라도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금 뭐 하려고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지금도 그 총선 이후에 그 비대위 활동이 너무 아쉬워. 네. 근데 이제 아무튼 그래서 이것도 사필 규정해야 되는 문제예요. 그래서 좀 호소를 드리고 싶은 게 그때 이제 그렇게 그 가짜 뉴스인지를 모르고 대부분의 분들은 진짜로 믿으셨으니까 이제 그런 말을 듣고 이제 퍼뜨리고 하셨을 텐데. 그렇죠. 네네. 그 대부분 잘못된 거니까 지금에서라도 그냥 사과를 해주시면 좋겠다. 한 분씩이라도. 그거 그냥 생각을 안 해야 돼. 왜냐면 당연히 안 하실 거거든. 무슨 불륜이 좋고 뭐 돈을 받고 뭘 안 했네 뭐 그런 소리들이 나도는데 뭐 그래 길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고. 네네. 어쨌든 이제 뭐 지금 좀 더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거는 어떤 사람에 대한 문제도 사실 원래 그렇긴 한데 사람보다는 좀 더 이렇게 그 이낙연 총리님의 깨서 이렇게 그리는 어떤 그림이랑 그다음에 그러니까 저는 잘잘못은 그때그때 따질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근데 잘잘못 따질 때 우리 지금 이제 이 연예공감 이 판결처럼 애초에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을 가지고 음해하는 경우가 너무 많았단 말입니다. 지금까지 보면은. 네네네. 그런 짓은 진짜 좀 하지 맙시다. 저는 진짜로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그 말 처음에 퍼뜨린 사람은 이재명이랑 다를 게 하나도 없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 옆에 있으면 안 되는 사람이라고 생각해요. 그런 말을 지어내고 퍼뜨린 사람은 쫓아내야 돼요. 사실은. 개 쓰레기예요. 인간 쓰레기예요. 사람을 그런 식으로 음해해가지고 그 음해를 이용해서 자기가 뭔가 이득을 취하려고 했다는 거는 상종 못할 인간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말끔하게 이렇게 딱 치워버릴 수 있으면은 그렇죠. 이게 좋은데 이게 치울 만한 환경이 되지 않으면은 못 치우지. 그러니까 그 대신에 이제
얘 안 치울 때까지 우리는 한 발짝도 못 나간다. 네. 이렇게 버텨버리면은 그것도 이제 좀 문제가 된단 말이지. 이제 그런 게 이제 좀 아쉬운 거죠. 그러니까 당을 위해서 나가라고. 네 발로 나가라고. 그게 제일 좋지. 나가주면. 개족 같은 짓거리 하고 있지 말고 꺼지라고. 그따위로 살지 말고. 그러니까 그따위로 살면 이재명 쪽에 가도 재미 못 봐요. 인간 쓰레기 같은 짓이나 하고 뭐지? 말이야.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이재명한테 바라는 것처럼 야 네가 뭔데 하고 있어 내려와 이 새끼야. 안 내려오잖아. 아 근데 이쪽은 사실 하려고 마음먹으면 지금 쉬워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재명처럼 권력자도 아니고 그러니까 머리 짜고 끌어내리면 된다니까. 되면 좋겠는데 그 안 되잖아. 잘. 아무튼 경험적으로 이게 잘. 안 아무튼 이제 되잖아. 뭐 이런 식의 또 음해가 또 있을 수 있습니다. 얼마든지. 네네네. 그러면은 출처 그 뭐 어디서 나온 얘기냐 증거 있냐 따져봐가지고 말꼬리 흐리기 시작하면은 안 삼켜야 되는 거예요. 개소리 하지 마라 그러고. 그러니까 단톡방에서 웬만하면 믿을 게 못 되는 거야. 그렇습니다. 네. 이제 이 정도 마무리 딱 하고 예 이제 너무 많이 빨리 끌었어. 예, 예. 우리 도와주시는 고마운 분들 소개해드리고 본 내용으로 들어가겠습니다. 후원 계좌를 통해서 엑스친 S님, 맘스 빅캣님, 웰컴퓨터님 후원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제공입니다. 웰컴퓨터입니다. 부산사하고 낙동대로 323번 길에 6, 4역 2번 출구 앞에 있습니다. 070-8742-9595, 051-271-0066, 010-8691-0079번입니다. 트위터에서 웰컴퓨터,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 블로그에서 웰컴퓨터 골뱅이 AIRSEE 숫자 12, 웰컴퓨터 0079를 검색해 주시면 됩니다. 오랜 조립 경험을 바탕으로 최적의 견적을 구성해드립니다. 가성비 좋은 사무용부터 게이밍, 딥러닝용 같은 최고 사양의 PC까지 조립해드리고 있습니다. 다나와 최저가 가격으로 만나보는 웰컴퓨터 견적을 확인해보세요. 전국 어디서든 AS가 필요하시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한 배송에 사용하는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를 미리 보내드립니다. 문제가 생긴 컴퓨터를 웰컴퓨터의 배송 박스에 넣어서 다시 보내주시기만 하면 전국 어디에서든 편하게 웰컴퓨터의 서비스를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 웰컴퓨터를 통해서 연락 주시면 사은품도 별도로 챙겨드리니까 꼭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엔비디아가 횡포를 부려가지고 이 소매점들이 상당히 힘들다고 하는데 겉을 빕니다. 버킹 엔비디아 이 새끼들 그래픽 카드가 진짜 엔비디아 대체할 수 있는 게 많이 없나? 없습니다. 하이엔드 시장은 엔비디아가 독점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 가성비 로우 완전히 이제 중저가 이하 그쪽 시장에서 뭐 이제 AMD 있고 그리고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뭘 한 해 만에 인텔이 뭘 한 해 만에 그러고 있는데 그렇죠. 뭐 근데 아직까지는 뭐 성과가 없는 걸로 네. 나오는 것 같던데. 아무튼 엔비디아 독점 체제라 가지고 이들이 횡포를 부리고 있거든 가격으로 지금. 네네. 그래서 소매점들이 많이 뭐 피해를 괴로워하고 있다, 뭐 고통받고 있다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비싼 게임은 안 하면 되는 거 아닌가? 하고 싶잖아. 하고 싶잖아.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제가 게임을 요새 하는 게 없어서 그래요. 폰 게임 하잖아. 폰 게임 그거 뭐 휴대폰에서 뭐 그거 뭐 사양 뭐 얼마나 사양도 낮추고 해야 되거든. 대신에 배터리 게임 회사에 돈을 갖다 바치잖아. 그거 뭐 어쩔 수 없잖아. 장가지라고. 자, 그래서 뭐 게임을 즐기시는 분들은 뭐 어쩔 수 없죠. 근데 이제 컴퓨터는 그 라인업이 이제 굉장히 지금 이제 구성 라인업들이 굉장히 다채롭기 때문에 중저가부터 해가지고 초고사양까지 이제 문의만 하시면은 견적을 뽑아주시기 때문에 부담 갖지 마시고 어떻게든 네. 웰컴퓨터가 최선을 다해서 네. 맞춰 주실 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네. 자, 다음은 달품은 농장입니다. 트위터에서 달품은 농장 골뱅이 DALPUMUN, 인스타그램 달품은 농장 _ 농사지는 문파 골뱅이 DALPUM 숫자 1입니다. 진한 풍미와 영양이 살아있는 청란, 청개육부터 친환경 우렁이쌀, 그리고 고춧가루, 참기름, 들기름, 서리태콩, 찰옥수수까지 다양하게 준비되어 있습니다. 달품은 농장에서 건강한 우리 농산물로 건강한 밥상을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라만까까입니다.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서 라만까까를 검색해주세요. 머랭쿠키, 오란땅, 마들렌, 곡물쿠키, 구운 찰떡, 호두강정, 에그타르트, 그리고 소금빵이 다시 출동합니다. 네, 지금 이제 한창 팔리고 있습니다. 네네. 추가 주문 또 받으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소금빵 트위터에서 그냥
압도적으로 네. 소금빵이 식빵을 눌렀던가? 식빵이랑 붙었지. 그러니까 기존에 이제 식빵도 굉장히 퀄리티가 좋았는데 이 소금빵이 워낙 이템이기도 하고 요즘 네네. 유행하는 이제 핫템이기도 핫 아이템이기도 하고 그리고 먹어보니까 저도 소금빵이 더 맛있더라고. 제 취향이긴 합니다만 저는 좀 질긴 빵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그래서 소금빵 절찬리에 판매 중이다. 네네. 많은 동원 부탁드립니다. 자 이제 본 내용으로 한번 들어가 보죠. 자, 총리님이 지난 광주 강연 이후로 이제 정치 재개를 하시면서 이제 매체에 좀 활발하게 이제 나오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요 인터뷰를 이번 주에 좀 볼까 하는데 2월 16일에 이제 신동아에 올라온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 인터뷰입니다. 네네. 제목이 이래요. 국민은 대통령으로서 이재명 고민 시작했다. 해가지고 이제 사실 이제 그간에 이제 강연을 지금 계속하고 계시잖아요. 네네. 강연 내용들이랑 다 이렇게 부합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그래가지고 요 인터뷰 하나만 놓고 봐도 최근에 총리님이 하시려는 말씀을 충분히 정리할 수 있다 싶어가지고 요 인터뷰를 가져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내용 들어가기 앞서가지고 이제 제가 이제 생각했던 부분을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요 비상계엄 전국 이후로 총리님이 안 쓰시는 워딩이 하나가 있어요. 내란이라는 워딩을 안 쓰십니다. 매체 인터뷰를 해도 그렇고 뭐 방송 나오셔도 그렇고 아니면 뭐 SNS에 최근에 적으신 SNS 글들을 봐도 내란이라는 말을 안 쓰세요. 그렇죠. 계엄, 그러니까 비상계엄 요 말씀을 하세요. 이게 정확한 표현이거든요. 그렇죠. 네. 이 내란에는 그 민주당이 만든 프레임입니다. 선동하기 위한 프레임입니다. 선동 프레임이죠. 예. 사실상 내란인지 아닌지는 지금 몰라요. 법원에서 판결 나와야 돼요. 그거는. 그럼요. 그래서 요거는 좀 이 당원 지지자들도 좀 유의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내란 내란 세력, 뭐 반내란, 뭐 친내란 이런 식으로 아니면 프레이밍을 한다든가 그런 거를 인용하는 거는 민주당 프레이밍에 그대로 순응하는 거기 때문에 그리고 그 프레임 자체가 맞는 프레임도 아니기 때문에 우리도 그냥 저희도 그래서 방송에서 보면 내란 세력이라는 말은 안 쓰잖아요. 말하면 그러니까 저쪽 애들 워딩을 인용할 때는 쓰기도 하지만 그렇죠. 예. 그래서 현 정국은 사실 이제 뭐 반탄핵, 친탄핵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 아니면 반계엄, 친계엄 이렇게는 볼 수 있겠지만은 반내란, 친내란 이렇게 볼 수는 없다. 네. 사실 친계엄이 없던 거나 마찬가지였는데 그렇죠. 갑자기 그 계몽령이 등장하면서부터 친계엄이 생겨버렸어. 참, 전환기 강사 때문에. 네. 계몽령이라는 건 사실 말이 안 되죠. 그건 진짜 사후 약방문, 그러니까 막 말 끼워 맞추는 거지. 저질러 놓고 나가지고. 참. 좀 그렇습니다. 네. 하여튼 뭐 내란, 네. 뭐 쿠데타 이런 거는 네. 뭐 애초에 이제 좀 개념적으로 성립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내란이라는 프레이밍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정말로 내란 양성으로 몰고 가려는 그런 의도가 깔려 있는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되게 이게 악의적이잖아요. 그렇죠. 이게 심지어 그 윤석열을 지지한다는 사람들까지도 내란 동조 세력이라는 딱지를 붙여가지고 그렇죠. 그렇게 이제 딱지 붙이고 있는 거죠. 이게 정말 단지 그 지지가 다르다는 것만으로도 국민까지도 그냥 싹 다 분열시켜버리는 거, 그렇죠. 배제시켜버리는 거거든. 실제로 그러고 있으니까 민주당에서는 정말 나쁜 프레임입니다. 이거. 그래서 이 내란 프레임에 관해서는 뭐 이제 좀 총리님의 의중을 파악을 하시고 당원 지지자분들도 좀 따라주시면 좋지 않을까. 뭐 이제 그런 말씀을 먼저 드려봅니다. 네네. 자, 그래도 인터뷰를 하나씩 봅시다. 네. 이제 뭐 대통령을 탄핵 소추한 야당이 엄청난 실책으로 소추당한 여당을 압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와는 다른 양상이다. 그래서 이런 이례적 현상의 이유를 이재명을 빼고 설명하기는 어렵다. 그렇죠.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네네네. 이거 다들 공감하는 부분이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신문 기사에 이제 표현 하나를 인용을 하셨는데 그러니까 이재명이 윤석열과 싸우는 사람으로서 상대 평가를 받다가 계엄과 탄핵 소추 이후에는 절대 평가를 받게 됐다. 이제 그동안에 상대평가 받으니까 이제 뭐 윤석열보다 이재명이 낫네 그런 소리를 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윤석열 좀 구속까지 시켜버렸잖아. 그렇죠. 치워놨잖아요. 시야에서는 치워놨잖아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이재명만 눈에 딱 들어오는 거지 사람들이. 그러면 이제 저 새끼가 어떤 새끼냐라고 이제 평가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지. 그래서 이제 이 표현에 공감한다라고 총리님도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뭐 윤석열의 계엄령 선포라는 국가적 불행을 겪으며 국민은 대통령을 함부로 뽑아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금 실감했다. 그래서 이제 당연히 이재명에 대해서도 전보다 더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게 된다. 이게 이제 뭐 적어도 중도층의 이제 시각일 수는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이어서 법적 도덕적으로 시비가 많은 사람을 피선거권이 걸린 재판을 끝내지 못한 사람을 중요 정책 노선이 석연치 않은 사람을 이 세 가지 굉장히 중요한 요건이죠. 딱딱딱 집으신 거죠. 네네네. 뭐 이제 굳이 따지면은 앞에 두 가지는 뭐 이제 그냥 뭐 모럴 해저드 문제, 그 이재명의 모럴 해저드, 네. 그다음에 모럴 해저드 사법 리스크, 그리고 이제 하나는 정책의 일관성이 전혀 없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전에 이제 제가 작년에 이제 총리님 사석에서 한번 뵌 적이 있는데 네. 사석에 뵙고 좀 이제 약 뭐 한 1시간 정도 말씀을 나눌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이제 총리님이 이제 농담삼아 하신 말씀이 그거였거든. 그러니까 그때 이제 조국당 대표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면서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는 이제 웬만큼 알겠는데 조국 대표는 잘 모르겠다. 무슨 생각하는지 그러면 무슨 생각하는지 잘 모르겠다 하신 적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저는 이제 그때가 그런데 이제 사실 조국에 대해서는 그냥 별로 생각하고 싶은 게 없었기 때문에 이재명에 대해서는 이제 웬만큼 알겠다라고 하신 그 말씀을 되게 이제 그 다음에 듣게 됐었거든요. 근데 네. 지금 이렇게 딱딱 집으시는 걸 봐도 이재명에 대해서는 빠삭해지셨구나. 뭐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거침없이 말씀하시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는 총선 직전에만 해도, 그러니까 탈당하시기 전에만 해도 네. 윤석열에 대해서는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그으셨는데 이재명이나 당시 민주당에 대해서는 그렇게까지 그러니까 날카롭게 직설적으로는 표현을 안 하셨어요. 안 하셨어요. 예. 네. 뭐 날카롭다기보다 직설적으로 그냥 딱딱 집어가지고 이재명은 이런 것이 잘못됐다라고 이제 사실 이 표현들이 뭐 그렇게 막 날카로운 표현은 아니잖아요. 종이 완곡하고 부드럽게 표현을 하신 거예요. 하지만 문제를 정확하게 찝으셨기 때문에 직설적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아니 근데 그러니까 이게 구체적으로 뭐 네. 이거가 잘못됐으니까 이게 날카로운 거지. 이게 뭐 그렇게 선을 그렇게, 칼을 딱딱 댄 거지 이게. 그래서 정확하게 이제 딱딱 집으셨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본인 스스로 권력은 자신에게 쓰는 것이라고 공언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아도 좋을지 사람들이 고민하기 시작했다. 뭐 이 더 이상 설명이 필요 없습니다. 왜 지금 민주당 이재명 지지율이 그렇게 안 나오는지 거기 가서 가장 명확하게 이제 이유를 짚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게 이재명의 본질이잖아요, 사실은. 네. 요 네 가지로 항목을 딱 쪼개가지고 말씀하신 요 부분들이. 그러니까 괜찮은 척은 하고 있지만 예. 이 이재명이 지난 대선 때 받은 득표율보다 계속 꾸준히 낮게 나오고 있는 그 여론조사 지지율. 그렇죠.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좀 신경이 쓰일 거거든요. 사실 민주당에서도 그렇고. 그렇죠. 네. 그런데 이제 2심 결과 선고도 앞에 두고 있잖아. 예를 들어서 2심까지도 유죄로 나온다. 네. 그러면 분명히 이재명 지지율에는 악영향이 가면 갔지 절대 좋게 만들어주지는 않을 거거든요. 그러니까는 이게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뭐 이런 인식들이 결국 이제 비호감, 지지 거부, 심지어 이재명 포비아 등으로 나타나며 여론조사에 반영되기 시작됐다. 그동안 축적된 이재명의 부정적 이미지가 국민 사이에서 꽤 공고해졌다. 특히 20, 30대에서 이제 두드러지고 있죠. 그렇죠. 네. 네. 그래서 이제 뭐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절대 평가를 받게 됐다. 이거는 윤석열은 지금 어찌됐건 간에 치워졌잖아요. 그러니까 평가가 끝났어. 네. 이제 뭐 걔는 평가를 돌이킬 방법도 없고 윤석열은 뭐 헌재 이제 판결만 남았습니다. 사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제 뭐 저희 같은 경우 이제 그 헌재에 바라는 거는 뭐 탄핵 빨리 결정 내려주세요. 이게 아니라 이게 뒷말이 최대한 안 나오게끔 그렇죠. 절차적으로 네네. 유리하게, 그러니까 순리대로 절차적으로 그 재판을 끌고 가달라 이런 걸 요구를 하는 건데 거기서 굉장히 미흡하거나 혹은 편파적으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지적을 계속 할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하시는 말씀 중에 이제 이것도 이제 강연이었나 다른 YTN 인터뷰였나 거기서 이제 하셨던 말씀인데 김민석이 작년 8월 17일 날 처음 계엄 얘기를 꺼냈어요. 집회 때인가 뭐 그랬죠.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계엄 준비 중이라는 이 첩보를 적어도 8월 17일 전에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민주당 측에서는 네, 첩보를 그렇죠. 입수를 했다는 얘기잖아. 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해서 뭐 집회 나가서 한 번씩 뭐 계엄을 하네요. 계엄 이대로 가면 계엄령 터질지도 모릅니다. 그런 소리 하면서 공포를 조장을 하긴 했는데 정작 그래서 민주당이 계엄을 막으려고 한 게 뭐가 있냐? 그 시기 동안 작년 8월부터 작년 12월까지 계엄을 막으려고 한 게 뭐가 있냐 한번 따져보자는 거예요. 보니까 뭐 존나게 계속 입법 밀어붙여가지고 계속 거부권 쓰게 만들고 좀 합의 좀 세우라는데 합의 하나도 안 하고 그냥 계속 같은 법안 계속 반복해서 계속 집어넣어가지고 거부권 쓰게 만들고 그다음에 내각 요원들이랑 검찰에 대해서 계속 무리하게 탄핵 걸었죠. 네네.
이거 다 지금 판판이 다 지금 다 기각되고 있잖아 헌재에서. 그리고 또 예산안 왕창왕창 뭐 대통령실 예산안 빵원 만들고 이런 거는 그냥 대놓고 연맥이는 짓 아닙니까 솔직히. 감정 이유도 없어 그냥 지극히 감정적으로 밖에 볼 수밖에 없어. 이거는 어떻게 받아들일 여지가 없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그런 식으로 계속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보면은 이거 야 빨리 계엄하고 부추기는 듯한 그런 모습까지 이제 연상이 되는 거죠. 이 행태들을 보면은. 그 정작 첩보 접한 거 미리 알고 있었던 것 같긴 한데 위장이 도대체 한 게 뭐가 있냐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큰 책임은 윤 대통령에게 있다. 계엄 선포는 윤 대통령의 편협한 인식 체계와 돌발적 성격이 발휘된 비상식적 과잉 행동이다. 다만 민주당의 지속적 압박이 윤 대통령의 비상식적 수집 상태를 더욱 악화시켰을 가능성은 있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정리를 하십니다. 뭐 이제 틀린 얘기 없죠, 이것도. 그럼요. 네네. 자, 그리고 요 다음 대목들은 이제 좀 많이들 관심을 가지실 부분인데 이제 차기 대선 출마 계획에 대해서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의미 있는 일을 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만 이야기하겠다. 우리 세력이 그렇게 많이 남아있지 않으나 설령 한 줌의 세력밖에 없다고 하더라도 이 국가와 역사에 공헌하는 방법으로 쓸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한 줌의 세력 안에 있으니까 그렇죠. 우리도 국가와 역사에 공헌하는 네. 길을 가야겠죠. 저는 이게 되게 좋았던 게 이제 우리라고 표현하신 거. 네네. 총리님한테 이 질문자는 그래서 이번에 출마하실 겁니까라고 그 질문을 했는데 그래서 우리를 소환을 하셨거든요. 내가 아니라 뭐 나한테 사실 뭐 나한테 남은 정치력이 거의 없지만 이 남은 정치력에도 국권력을 쓰겠다라고 말씀을 하셔도 돼요. 근데 주어를 우리로 바꿔가지고 말씀하신다는 건 우리 당 그다음에 우리 당원 지지자들 다 같이 모아서 말씀을 하신 거거든. 같이 가야 돼요. 네, 같이 가야 돼요. 네. 청산할 거 있으면 청산하고 인정할 거 있으면 인정하고 그러고 같이 가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중심 잘 잡아야 되는 거고. 여기 집중해야 돼. 네. 단톡방에 찌라시에 신경 쓸 때가 아니야 지금. 그리고 이제 이낙연 총리님께서 이제 뭐 대선 출마 선언을 하신 거다 이렇게 이제 받아들이시는 분도 계셨는데 그 정치 재개 메시지 그때 내셨을 때. 뭐 이제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도 아주 억측은 아닐 수 있어요. 근데 이제 뭐 제가 전에 SNS에 적은 게 이제 좀 단호하게 적은 글이 하나 있는데 뭐 지금까지 출마한다고 말씀하신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그리고 이제 그 뭐 출마 비슷한 의사를 직접적으로 내비치신 적도 없어요. 인터뷰든 뭐든 보면은. 근데 이제 다만 언론에서는 뭐 대선 출마 내비쳐 이런 식으로 이제 제목을 많이 잡았죠. 그러니까 이제 출마까지도 일단 선택지에 포함을 시키긴 그렇죠. 하셨거든요. 네, 그러니까 출마할 수도 있다라고 할 수도 있다. 그렇게도 직접적으로 말씀하신 적은 없고 다만 이제 이 말씀들의 의중을 그 말씀들을 정리를 해보면은 출마할 수도 있다는 얘기네 이렇게 이제 해석이 되는 부분들이 나오는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지금은 이낙연 대통령 그래서 이제 연 대표님 출마하실 거니까라고 생각해서 이낙연 연호할 때는 아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 왜 아니냐라면은 일단은 우리는 지금 우리 독단적으로는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 새누리당 자체로 이낙연 총리님 대선 출마하셔도 우리 못 이깁니다. 레이스 끝까지 뛸 만한 힘도 없어요. 솔직히 말하면은 선거 돈인데. 그렇죠. 우리는 연합을 해야 됩니다. 연합을 세력을 키워야 돼요. 그것만 그러니까 제3지대를 우리가 제3지대의 미랄이 돼가지고 함지대를 만들어야 되는 그것밖에 길이 없어요. 남은 길이. 근데 그 상황에서 막 이낙연하고 이렇게 연호하는 사람들만 모여있다 그러면은 다른 세력들이 어떻게 이쪽으로 오겠냐고. 저기 가보자 그냥 이낙연 둘러리 되겠네 그 생각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 총선 전에 이낙연 총리님께서 하셨던 말씀 네. 원래 이렇게 논의를 하던 분이 계셨는데 민주주의 실천 행동이 나와서 네. 이거 이낙연 본인판 다 이미 깔아놓은 상태에서 나랑 같이 하자고 하면은 내가 어떻게 거기 가냐? 나 못 간다. 네. 그래서 이제 주저앉으신 분이 계셨다고 하잖아요. 그거랑 또 똑같은 상황을 만들면 안 된다. 그 비슷한 상황이 나올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총리님이 나 대선 출마합니다라고 여기저기 매체에 나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분명한 게. 그렇죠. 그래서 지금 우리가 내야 될 목소리는 이낙연 대통령이 이게 아니라 극단 정치 청산하자. 그러기 위해서 개헌을 하자.
그러니까 내가 해결하겠다, 뭐 내가 해결할 수 있다 이런 말씀이 아니시거든요. 그렇죠. 예. 방법은 극단 정치를 청산을 해야 되고, 그러니까 극단 정치 청산이 우리 지금 시대 정신이고, 그러기 위해서 개헌을 해야 된다. 이게 방법이다라고 그 말씀을 계속 하시는 거예요. 발제를 하신 거지. 발제를 하신 거. 그럼 우리도 똑같이 같이 외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극단 정치 청산하자, 개헌하자 이 소리를 내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 소리 듣고 그래 그 맞는 말이냐고 모여들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랑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서 봤을 때 이낙연 혹은 이낙연 대통령 연호보다는 극단 정치 청산이 우리의 구호가 돼야 된다. 뭐지 그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이제 개헌의 당일성에 대해서도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대선에 이긴 정당이 총선에도 이긴다면 견제 없는 독재가 벌어진다. 그렇죠. 지금의 민주당에 이제 해당되는 말씀이신 거죠. 네. 반대로 대선에서 이긴 정당이 총선에 참패하면 이건 국민의힘이네. 이번과 같은 입법 권력과 행정 권력의 내전이 발생한다. 그러니까 이래도 불행, 저래도 불행. 그렇죠. 예. 이게 지금 우리나라가 한국 정치가 처한 상황인 거야. 그렇죠. 민주당이 이겨도 네. 문제, 국민의힘이 이겨도 문제 이런 상황이다. 네. 그래서 이제 정치권 인사들도 현행 제도에서는 불행해질 공산이 크다. 왜냐하면은 정권이 바뀌면은 이 정치 보복성 그런 수사들이 반드시 뒤따르기 때문에. 네. 그래서 이제 이 그동안의 사례들을 쭉 나이를 놓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 대통령 직선제 이후에 이제 8명의 대통령이 선출이 됐는데 이 중에 이제 4분은 본인이 수감이 됐다.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 윤석열. 네. 그리고 이제 2분은 이제 자식이 수감이 됐다. 김영삼, 김대중 대통령. 그리고 이제 노무현 대통령님은 굉장히 불행한 결말을 맞았죠.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도 조금 이제 자유로울 수 없죠. 지금 문다혜 씨가 저도 이제 문다혜 씨 관련해가지고 지금 좀 기사들을 보니까 이거 약간은 좀 그런 게 표적 수사적인 면이 저도 좀 느껴져요. 어떤 점에서 그러냐면은 음주운전 자체는 음주운전으로만 처벌하는 거는 뭐 당연한 얘기죠. 네네네. 근데 지금 이제 그 공유 숙박업소 뭐 무등 비등록이라고 등록 그러니까 불법 무허가라고 뭐 이제 그렇게 해서 이제 그것도 관련해서 수사를 하고 있던데 따지고 보면 전국의 에어비앤비 99%는 다 그 행태로 하고 있을걸요. 에어비앤비 중에 제대로 된 그 등록업체 거의 없을걸 내가 알기로. 그러니까 이제 물론 문다혜 씨가 잘했다는 건 아닙니다. 이거 자기 아버지 생각해서라도 좀 더 처신을 바르게 했어야 되는 부분이 분명히 그렇게 지적을 할 수 있는 부분은 분명히 있죠. 그런데 일반적인 경우와 비교해놓고 보면 이건 좀 과도한 표적 수사적인 면이 있다. 저도 그런 생각은 들거든요. 그렇게 보면 약간은 정치 보복적인 면도 있을 수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지. 뭐 이제 결국은 이제 매출, 그러니까 뭐 기사에서 나오더라고. 돈을 뭐 이 정도 벌었다고 나오는데 1억 몇천 그러죠. 뭐 2년 그러니까 동안. 뭐 그래서 매출이 그 정도 나왔으면 이제 뭐 세금이 얼마 나가야 될 거 아니야. 그러니까 그런 과정이 이제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이게 중요한 건데. 그 문제가 되는 거죠. 네. 그럼 사실은 이제 에어비앤비 업계 전반을 다 뒤집어 봐야 되는 부분인 거지. 그렇죠. 자, 그래서 구체적으로 개헌 내용, 제시하신 개헌 내용들이 이렇습니다. 이제 분권형 대통령제랑 중선거구제를 도입을 하자. 네. 이제 이 분권형 대통령제라는 게 내각제 요소가 도입된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것 때문에 또 이제 내각제 반대 여론들이 저거 또 내각제 들고 나왔네 그렇게 이제 비난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총리님도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이제 내각 책임제 같은 경우에는 또 이것도 문제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의회의 권력을 몰아줘 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분권형 대통령제를 주장을 하시는 거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의원 내각제지 이 내각 책임제라는 거는. 그렇죠. 이제 의회에서 그 정권을 다 가진 총리를 뽑아가지고 근데 이걸 이제 다수당이 이제 말하자면 다수당이 행정부를 먹는 거죠. 그렇죠. 네네네. 내각 책임제라는 거는. 그렇죠. 근데 분권형은 다릅니다. 분권형은 대통령 있고 그다음 내치는 의회에서 뽑은 의회에서 추천한 총리가 맞는데 뭐 거기까지 지금도 약간 비슷한 행태이긴 하죠. 근데 이제 이 총리를 뭐 실질적으로 의회가 뽑는 건데 이제 지금은 뭐 대통령이 그 의회에 그걸 받지 찬반을 받는 거지 대통령이. 네네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려는 거는 이제 국회에서 그 후보를 여러 명을 올려가지고 이 중에서 이제 총리를 하면은 이제 대통령이 그래 이 중에 픽하거나 아니면 검찰총장 뽑는 거랑 네. 비슷한 거지. 아니면 이제 그 반대 개념도 가능하다고 대통령이 이제 총리 후보자를 뭐 두세 명을 올리면은 의회에 올리면은 그렇지. 그렇죠. 네. 의회에서 이 두세 명 중에 한 네. 사람을 이제 표를 줘서 네. 총리로 인준을 그렇죠. 하는 거지.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하니까 의회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협의가 이루어질 가능성 여지가 생기는 거죠. 네네네. 한 단계 딱 거쳐가는 거죠. 그리고 또 이제 이렇게 되면 어쨌든 간에 그 내각의 총수장을 의회에서 선출하는 모양새가 되기 때문에 행정의 책임 일부를 의회가 또 나눠지게 되는 면도 생기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더 잘해야지. 그럼요. 비판자의 입장만, 공격자의 입장에서만 설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의회 자체가.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 임기도 4년 중임제로 개편을 해가지고 중간 평가를 받는 형식으로. 네. 그래서 중간 평가에서 잘하면은 뭐 4년 더 할 수 있는 거고. 그렇죠. 개판 치면은 중간에 잘라버릴 수 있게 그렇게 하자. 그리고 이제 선거구제도 다시 이제 중선거구제를 주장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구제라는 게 좀 간단하게 말하면 지금보다 선거구를 좀 더 넓혀가지고 대신에 넓어진 광역 선거구 안에서 다수의 의원을 선출하는 방식.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1등 아니면 다 나가리인데 그게 아니라 2등, 3등까지 뽑히는 그런 구조를 만들자는 거예요. 지역구는 더 크게 만들고. 네. 다만 근데 이제 각 지역구별로 각 그 정당에서 공천할 수 있는 의원 수의 후보 수의 제약을 두자. 뭐 이를테면은 지금 같은 시기면 만약에 그러니까 이 의원 수의 제약을 안 두면은 예를 들어 광주에서 뭐 A 지역구가 있는데 거기서 의원을 3명을 뽑는다고 칩시다. 근데 제약 안 두면 민주당 3명이 다 뽑힐 거 아니야. 그렇죠. 민주당 후보 걷는 족족. 근데 만약에 후보 2명으로 그러니까 정당에서 뽑을 그 공천할 수 있는 후보가 2명이다 이렇게 제약을 걸어버리면 최소한 1명은 민주당 아닌 사람이 뽑히잖아 무조건.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하자는 거예요. 네. 반대로 이제 경상도에서는 뭐 그렇죠. 반대가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이게 뭐 이런 그 중선거 구조가 우리나라에서 한 적이 없냐면 그건 또 아니래. 했었을 거예요 아마. 네. 윤보선 때였나? 여기 이제 그 총리님 말씀에 따르면은 그러니까 9대부터 12대 총선이 이때 아마 예. 9대부터 12대. 12대까지가 그러니까 한 지역구에서 2명 설치라는 중선거구제를 했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이제 잠깐 그 박정희 그 쿠데타 전에 네. 의원 내각제였거든. 그렇죠. 그때쯤일 거예요 아마. 네. 예. 그래서 이제 아무래도 당이 많아지면 그 법안 통과를 하려고 하면 당 간에 합의를 안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극단적 대립 양상이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대표적 사례가 13대 국회라고 말씀을 하세요. 이게 이제 당시가 민정당, 그렇죠. 노태우의 민정당이 여당이었고, 그렇죠. 나머지 이제 야당이 이제 김대중 대통령 계시는 평민당 있었고, 김영삼 전 대통령이 있던 통민당, 통일민주당, 네. 그다음에 이제 김종필이 있었던 신민주공화당, 자민련 되기 전에, 그렇죠. 네. 이렇게 이제 세 개 합치면 어마어마했거든. 그쵸. 한 70%가 야당이었거든. 그래서 여소야대 전국이었는데 다만 이제 김종필당 같은 경우는 좀 약간 스탠스가 중간에 걸쳐져 있는 그런 그렇죠. 스탠스였죠. 그랬었죠. 그래서 당시 이제 그 당시 국회의장이 김재순 의원이었는데 이제 김재순 당시 국회의장이 이 구도를 두고 황금 분할이라고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이제 어떤 한 당이 독단을 부를 수가 없는 구조였던 거예요. 그렇죠. 이게 군부 독재 잔재가 완전히 거치기 전인데도 불구하고 야당 안에서도 이제 그 신민주 공화당이 약간 캐스팅 보트 역할도 할 수가 있고, 그렇죠. 야당 안에서도 할 수 있고 전체 의석에서도 할 수 있고. 그렇죠. 네. 그렇다고 또 평민당이랑 통민당이 무조건 또 같은 방향으로만 가는 것도 아니고. 네. 그러다 보니까 계속 그 정당들 간에 서로 계속 말 맞추고 만나가지고 이야기하고 술 먹고 해야 되는 거야. 술 꼭 먹어야 돼? 술 못 먹으면 안 먹어도 되고. 농담입니다. 네. 네네.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게 당내 민주주의 문제에 대해 관해서 또 짚으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여야를 막론하고 극단적 세력의 목소리만 들리는 상황이다. 이렇게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박근혜 탄핵 때는 여당도 받아들였는데 지금은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지금 이제 국힘당 같은 경우는 대선에 디귿자도 못 꺼내게 하잖아요. 아니 대통령 탄핵도 안 되는데 이런 불경한? 그렇죠. 그렇게 되는 그런 분위기가 되는 거죠. 네. 뭐 조기 대선 분위기가 부적절하다면 보완해동 하지 말라고 이제 국힘당 내부 쪽에서는 그렇게 그런 이야기가 나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민주당은 또 어떠냐? 일극체제잖아 그냥 말할 것 없이. 네. 그래서 중요한 게 지금 이제 사법부가 엄정한 판결을 내린 것이 가장 중요한데. 지금 여기가 지금 제일 큰 문제죠. 지금 키를 쥐고 있는데. 그렇죠. 헌재든 아니면은 이제 그 대법 이하의 사법부든 지금 이게 그 뭔가 그러니까 다 답정너 스타일로 지금 진행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결과가 나와도 민주당이 싫어하건 아니면은 뭐 우리가 싫어하건 아니면 국민의힘이 싫어하건 지금 이런 상황이란 말이야. 그렇습니다. 예. 어쨌든
판사는 판결문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그러니까 우리도 괜히 그러는 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이재명 위증교사 1심 판결문을 보면 이게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예요. 지금 행정부가 지금 사법제를 하고 있고 어떤 면에서 보면은 네. 행정부가 있죠 뭐야 입법부가 사법제를 네. 하고 있고 사법부가 입법제를 하고 있어요. 일정 부분. 네네네. 자기 본분을 망각하고 월권을 행사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다들. 그러다 보니까 더 혼란이 가중되는 면이 있다고 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뭐 유럽 그 사례를 드셨어요. 이것도 이제 강연에서 많이 들으신 내용인데. 네네. 이건 그래서 넘어갑시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네. 자, 그래서 이제 뭐 작년부터 이제 정기 개편, 특히 민주 세력의 개편이 중요하다는 주장을 해왔다. 이거 총선 때도 이런 말씀을 그렇죠. 해주셨죠. 그러니까 총선 때도 원래 그걸 해서 의미 있는 의석수를 확보를 하려고 했는데 이게 이제 마음처럼 안 된 거죠. 그렇죠. 이제 그러니까 우리 다 윤석열 때문이야. 총선도 윤석열 때문이었다니까 이게. 그치, 그런 면이 있지. 그러니까 그때 근데 그 윤석열이 가장 큰 그걸 했는데 그때 우리 새미래민주당은 당시 이제 새로운 미래당은 너무 내부의 적 얘기를 많이 했어. 그렇죠. 거기 좀 매몰돼 버린 면이 있죠, 분명히. 그래서 아직도 그 얘기 나오잖아. 김종민이 그 이낙연 총리님 광주로 보내버린 거라고. 없지 않겠죠. 왜냐하면 김종민이 한 말이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틀린 말은 아닌데. 틀린 말은 아닌데. 거기에 대해서 계속 엉매여 있을 수도 없다는 거죠. 그렇기도 하고 이번에도 강연 제일 처음 가신 데가 광주였잖아요. 그렇죠. 광주는 이낙연 총리님한테도 상당히 의미 있는 곳이고 가장 신경 쓰시는 곳이에요. 본인의 뿌리라고 생각하시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김종민 아니었어도 아마 갔을 거야. 근데 김종민 아니었으면 출마를 안 하셨겠지, 애초에. 뭐 그럴 수도 있고. 출마 자체는 안 하셨어요. 원래 출마 안 하시려고 하셨으니까. 그건 있죠. 예. 그건 있습니다. 그래서 어찌됐건 김종민 나쁜 새끼인 거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예, 그건 맞아요. 네. 근데 이제 통수 그때 거를 전부 뭐 김종민 때문이다라고 할 수는 없는 거야. 이거는 그때는 우리 그 분석해드렸었지만 진짜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윤석열 때문입니다. 이 새끼 때문에 그렇게 된 겁니다. 그래도 김종민 나쁜 놈. 통수 치고. 그럼 나쁜 놈이지. 이 새끼. 사람들이 얼마나 그래도 후원금 많이 보내줬는데 말이야. 그러니까 말이야. 그렇게 가버리나? 터뜨리지는 못한 건 뭐 미안하지는 않아.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우리 쪽수가 적은데. 그렇지. 여기저기 돈 다 뿌린다고 다 사람들이 얼마나 가산을 많이 탕진했는데. 그럼. 자기 거 안 터졌다고 그런 거면 정말 더 나쁜 놈. 그래서 이제 인터뷰에서 민주당과 연합 가능성에 대해서 이제 질문을 하니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수도 있고 뭐 아예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면 더 좋다. 이거는 새로운 세력이 형성되면 더 좋다. 여기에 방점을 찍어야 되는 얘기잖아요. 네네네. 되면 더 좋다. 민주당과 연합 가능성 그럴 수도 있죠. 이재명이 민주당 안에서 지금 민주당이 스스로 이재명을 청산해내면은 그때는 당연히 연합하는 거죠. 아니면은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지만 대선 후보가 이재명이 아니라 딴 사람이 됐네? 네. 이러면은 뭐 또 이낙연 그렇죠. 총리님께서 말씀하신 이유 중에 하나가 사라져버리게 되는 거니까. 그렇죠. 네. 네. 그러니까는 좀 상황이 달라지는 거죠. 그러면은 뭐 그렇지 연합을 할 수도 있는 거지. 연대를 할 수도 선거 연대를 할 수도 있고. 근데 이제 어쨌든 간에 총리님이 지금 방점을 찍으시는 거는 아예 새로운 세력. 그렇죠. 제3지대 여기에 방점을 찍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어떤 민주당 재건이라는 그런 목표가 아니라는 거예요. 더 이상. 네, 맞습니다. 뭐 천하 삼분지기예요. 말하자면은 4대 그러니까 앞서 말씀드린 4대 3대 3 구도, 중도가 4, 진보 3, 뭐 보수 3 이렇게 봤을 때 4대 3대 3 구도에서 4에 해당되는 포지션으로 새로운 영역을 만들어야 된다. 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 우리 그 지난주에 하려다가 엎은 건데. 제껴버렸죠. 네. 네. 양소영 전 책임위원이 이제 SNS에 쓰신 글이 있는데 이제 그걸 요즘은 좀 이제 민주 진보 세력 재건에 관한 재건에 좀 무게를 둔 그런 글이었어요. 그러니까 그 양소영 씨가 쓴 글을 보면은 그 민주당에서 지금 하고 있는 프레임에 상당히 이제 동기화가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 민주당 가고 싶어서 그렇다는 얘기 뭐 그런 얘기는 아니고 그런 얘기는 아니죠. 그게 익숙할 거야. 양소영 씨도. 그렇죠. 그러니까는 저 국민의힘은 내란 세력, 내란 세력이고 그다음에 이제 그쪽을 제외한 민주 진보 진영이 있단 말이야. 근데 이제 양소영 씨는 아직도 그 민주 진보 진영이라는 게 익숙하신 것 같아요. 뭔가 이제 어항에서
풀려나온 물고기인데 네. 아직까지 어항 안에서의 움직임을 버리지 못한 그런 느낌이 좀 들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좀 그래서 양소영 씨가 이제 그 지난주에 이제 우리가 달려왔던 그 글을 보면 이제 총리님 어떤 그 전에 하셨던 그 연설을 가지고 총리님도 비슷한 의견이실 거라고 추측을 했는데 이 인터뷰만 봐도 전혀 아니잖아요. 다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일단은 그 현재의 세력을 바라보는 관점이 아예 그렇죠. 다릅니다. 네, 관점이 네. 아예 다르니까 좀 그 내 스스로 나도 어떻게 좀 갇혀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좀 자각을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뭐 그런 쏟고 말씀드립니다. 해보시라고 권해드리고 싶어요. 네. 네. 여기로 뭐 양소영 안 돼 그런 얘기는 절대 아닙니다. 그럼요. 양소영 씨 네. 굉장히 우리 당의 소중한 진짜로 필요한 분이에요. 역할도 많이 해오셨고 그동안에 헌신도 많이 해오셨기 때문에 다만 조금 더 인식이 전환이 필요하다. 예, 아직까지 좀 갇혀 있는 느낌이 든다. 업데이트가 네.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시간이 없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우리 당 소식 두 가지 전하면서 끝냅시다. 네. 자, 이제 28일 날 이제 이번 주죠. 업로드 기준으로 하면은 2월 28일 금요일 날 오후 2시에 이제 이낙연 총리님 목포 강연이 있습니다. 아, 목포 가시는구나. 네. 이게 이제 김대중 노벨평화상 기념관 다목적 강당에서 한다고 합니다. 네, 네. 자, 그리고 3월 8일 날 요건 이제 다음 주죠. 토요일에는 오후 1시에 이제 이낙연 전 총리님 대구 강연이 있습니다. 아, 대구. 그리고 대구 강연 끝나고 나면 이날 행사가 3개예요. 그때 뭐였지? 아무튼 대구에서 하는 행사 하나 있고 그리고 네, 또 네. 그 다음에 대구시당 창당 행사가 또 있습니다. 아, 네, 네. 그래서 3월 8일 토요일 날은 대구에서 행사들이 많기 때문에 대구 많이 가보시길 권하고 요거는 이제 오후 1시에 시작을 하고 YMCA 강당 3층 여기 이제 대구광역시 중구중앙도로 375 여기입니다. 네. 여기 같은 경우는 서울 기준으로는 KTX 타고 가시면은 편한데 KTX 타고 이제 동대구에 내리시면은 지금 요 주소지까지 지하철로 9분 걸려요. 9분. 카카오맵 찍으면은 도보 시간 합쳐서 22분 걸립니다. 그러니까 뭐 그렇게 이제 왔다 갔다 하는데 불편하지 않으니까 여권 되시는 분들 많은 네. 참석 부탁드립니다. 네. 그래서 뭐 벌써 이제 2월도 얼마 안 남고 뭐 진짜 빠르면은 조만간 뭐 그 헌재의 탄핵 심판 결과가 나올지도. 뭐 아마 3월 첫째 주, 둘째 주쯤에 나올 것 같아요. 보니까 대략 일정이. 네. 그러면 이제 5월 중순이나 뭐 늦어도 5월 말 안에는 조기 대선이 치러질 가능성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뭐 그 과정에서 뭐 이재명 2심도 아마 나올 네. 거고요. 2심도 3월 중순쯤에 나올 것 같고. 네. 하여튼 나는 정말 빠르게 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우리 스스로 중심을 잘 잡아야 된다. 네, 네. 총리님이 의도하시는 게 뭔지 한 번씩 생각을 해보시고. 그러니까 중심은 이낙연 총리님의 말씀 속에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대한 잘 그 말씀이 갖고 있는 의미가 무엇일까? 네, 각자 잘 파악해 봐야겠죠. 네. 뭐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근데 사람마다 또 다르니까 네. 우리가 무조건 옳다고 할 수도 없고. 그렇죠. 네, 네. 뭐 저희는 그냥 저희 생각을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렇죠. 네. 자, 그래서 다음 주에 그러면은 다시 또 새로운 소식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한 주 동안 건강히 네, 행복하게 지내시기 바랍니다. 뭐 재밌는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